있네요. 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알리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두고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는 거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팬데믹이라는 말을 몇 년 동안 써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자, 그러면 이게 팬데믹 종식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봐도 될 거는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은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WHO에서도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취소했고, 일단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많이 감소를 한 상황들이고 이제 일상적인 관리책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상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정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어떤 부분이 달라질 걸로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위기 단계를 낮추게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7일 동안 법적 격리를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데, 앞으로는 이제 5일 격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 정도로 낮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서 이제 병가를 주는 형태로 이제 쉬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프면 쉰다라는 문화를 조성하고 싶어도 잘 안 됐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적용돼서 권고로 바뀌게 되면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열악한 회사 또는 이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들, 자기가 예. 쉬게 되면 뭐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쉬어버리면 자기의 하루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법적 격리를 좀 해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노동계층, 특히 취약한 노동계층에게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5일 격리가 네. 권고로 이제 바뀐다는 건데, 이게 물론 아파도 못 쉰다, 이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대유행은 사실상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전염성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행 자체가 심각하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 자체가 떨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급하게 전파가 되는데, 이제 감염된 사람이 이제 만약에 쉬지 않고 만약 직장에서 일을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아직도 분명히 상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단 발병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권고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에서 특히 실내 활동이 많은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5일 권고를 반드시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 명이 감염이 돼서 오히려 회사의 업무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고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법적 격리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호흡기 증상, 특히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그런 병가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파가 떨어진 건 아니고 전염성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권고지만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재는 요양병원이나 약국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전부 권고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좀 정부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의원 약국에서 외래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권고 수준으로 낮추겠다. 다만 이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내내 거의 거주 개념으로 살다 보니까 전파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입원 병동은 일단은 이제 그
의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외래 시설 중에 가장 좀 취약한 시설들이 어디냐면 투석을 하고 있는 혈액투석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당일날 와서 받으시는 이런 분들도 대부분 외래 시설 안에 같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런 분들은 감염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치명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사실 외래 시설이라는 게 대기 공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면역 저하자나 이런 분들도 사실 진료를 대기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래 시설만 마스크를 이제 권고로 한다고 해서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아예 권고라고 한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만 쓰십시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병원 전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권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게 마스크 안 쓰고 들어오신 분이 권고인데 나는 안 쓸 거야라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꼭 쓰셔야 된다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예. 이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은 외래 시설도 한동안은 계속 의무를 유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원 병동이라고 하면 그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입원실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예.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에 여기는 입원 병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응급실은 가면 또 오래 네. 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염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권고로 바뀐다는데 그러면 그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지 벗어야 되는 건지 예,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양병원은 사실 입원 시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입원 병동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양병원 내에서도 외래 환자를 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환자 이제 입원을 상담하거나 이런 공간에 이제 마스크를 권고한다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든 요양병원 원장님들도 엄청 지금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지금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집단 발병 상황이 병원에서 벌어지는데 이제 마스크 착용도 뭐 경고돼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막 방문해서 면회하겠다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엔데믹이 되더라도 계속 위험성은 상존하니까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시민들한테도 적어도 병원에 방문할 때는 계속 마스크를 써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급실은 사실 이제 외래 시설로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는 많은 감염병 환자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일단은 아마도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요양병원은 입원 시설에 포함이 돼서 의무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응급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중대본 발표도 지켜보겠지만요. 다음으로 궁금한 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별 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현재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임시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단 일본 의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호흡기 외래에서 다 이제 검사를 받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부터 먼저 이제 없어지게 돼서 한동안은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공식적인 선별진료소는 한동안 운영이 될 거고요. 예.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문을 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만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 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급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완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료기관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는 불편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확진자하고 뭐 접촉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네. 신속항원 검사를 받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PCR 검사가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PCR 검사도 지금 현재로서는 고위험군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이제 무료로 검사가 가능을 했고요. 예. 본인이 검사를 원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뭐 네. 노출된 것 같은데 어떤가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 자체가 유료화가 됐습니다. 또한 이제 뭐 입원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정도의 비용을 이제 환자나 이제 보호자가 내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들도 점진적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만 이제 무료로 하는 부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면 급여화돼서 일부 아. 본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계획들도 단계적으로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아서 예. 코로나19 진단과 관련된 부분과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단계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돼버리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향후 발표할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은 뭐 감염자 지정 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라지게 되나요? 예, 일단 이미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일단 코로나19의 이제 치료를 위해서 신청했었던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운영했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긴급치료 병상이라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병상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 정도.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한 250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 거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될 건데 예. 일반적인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은 이제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음압격리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예전에는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병실이 다른 환자가 차 있을 수 있으니까 병실이 없으면 우선 입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뭐 2만 명대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들의 음압격리실이나 1인실이 대부분 차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응급실 대기 환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상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7일 격리 의무가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되고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원 병동에서 의무적으로 쓰는 것으로 바뀌고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지금도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무료 검사와 치료에도 이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격리를 하는 경우에 뭐 생활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쉬어야 되는 경우에 직장에서 그 유급휴가비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을지 아니면 뭐 보완이 필요할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격리됐을 때 지원되는 지원비는 다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 없어졌고 다만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적 격리가 되다 보니까 이걸 무급으로 휴가를 줬다가는 이제 노조나 이런 데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사들이 유급휴가를 현재는 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추후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법적 격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권고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을 거지만 대개 회사들이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 왜 받아? 그냥 받지 마라. 예, 그냥 좀 아파도 뭐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참아라 또는 출근해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본인이 원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상황이라면 왜 확진이 됐냐? 이제는 앞으로는 네가 확진돼서 나온 거 네가 이제 잘못해서 걸린 거니까 그냥 유급휴가 안 주고 그냥 무급휴가 써라 아니면 뭐 자기 개인휴가 써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이제 필요하고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취약한 계층이라든가 혹시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한다. 요런 그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그냥 이제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그냥 이제 토착화된 감염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많이 독감이랑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해서 이제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코로나19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 겨울에 독감하고 코로나19가 유행을 동시에 했었는데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코로나19 아직까지 사망률이 거의 2배에 가깝더라. 그다음에 이제 환자 발생 규모는 2배에서 4배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기간에 두 개가 동시에 유행한다면 코로나가 독감에 비해서 사망자가 4배에서 8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독감처럼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는 한동안 엔데믹이 되더라도 독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한 조치들을 통해서 최대한 환자 발생 규모라든지 특히 중증 환자나 사망 환자가 더
발생하게끔 하는 정책들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망률이 높고 독감처럼 관리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니까요. 네. 요양병원 같은 곳도 굉장히 철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자 규모가 한 2만 명대만 올라가더라도 예. 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이미 병동 내에서의 그런 집단 발병들이 벌써 한 7개 병실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겨울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집단 발병을 하더라도 그냥 한 4-5명 발생하는 정도로 끝나요. 근데 코로나19는 아직도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한 번 발생을 해보면 뭐 1명 발생했는데 주변에 있는 같은 병실은 보호자 환자까지 해서 대여섯 명이 발생을 해서 그게 한 30-40명이 2주 사이에 병원에서 발생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집단 발병을 하면 이제 유행 주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50명, 100명씩 집단 발병을 하는 그런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는 엔데믹처럼 관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지만 의료기관은 엔데믹처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안 됩니다. 환자가 뭐 50명, 100명씩 집단 발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엔데믹처럼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의 조치들은 매우 강한 조치로 한동안 유행이 정말로 좀 잦아질 때까지 또한 사망률 자체가 많이 더 감소할 때까지는 의료기관 훨씬 더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을 꼭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얘기는 이거 팬데믹 종식 선언이다. 사실상 종식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긴장감을 늦추기에는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 방식을 좀 완화하더라도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제 팬데믹 종료는 뭐 지금 가능한 상황은 맞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지 그런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뭐 사망한다거나 그렇죠. 중증 환자를. 그래서 예. 의료기관의 대응 여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상 부족할 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또 환자의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환자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의 집단 발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과도 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3년 넘게 자주 이렇게 방송에서 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코로나19가 사실상 이제 종식된 거다 이렇게 정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코로나19를 이제 두려워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의료 역량의 확충을 통해서 일단은 환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중증 환자의 발생 자체를 막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뭐 연간 1회 맞는 예방 접종 형태로 바뀔 텐데 이제 독감 예방 접종 고위험군 80% 이상 맞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그 정도 이상 맞으셔야 그런 이제 고위험군들의 중증화라든지 사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역량 확충,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잘 맞는 거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19를 일상적인 이제 관리 체계로 바꾸더라도 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그리고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팬데믹 종식 선언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긴장감을 늦추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